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크라이나를 정말 명분 없이 침공한 러시아가 그 전쟁이 사흘 만에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1년 반 넘었고 2년 다 돼가죠. 이러다 보니까 선거 관련해서 동원을 제대로 러시아 연방에서는 할 수 없고 또 러시아 공화국에서 제대로 할 수 없고 하다 보니까 지방자치공화국에서 동원, 징집 이런 거 많이 했다라고 제가 꾸준히 알려드렸는데 드디어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몽골과 인접한 곳에 있는 자치공화국에서 무장 폭동이 일어났다는 보도가 나왔고 그로 인해서 총격전이 벌어져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라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겠고, 자, 우크라이나 군의 서방으로부터 받은 전차들이 전선에서 움직이고 있던 전차들이 다 사라지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 왜 사라지냐? 뒤로 다 빼서 재정비하고 어딘가에 집결해서 한 번에 치기 위해서 다시 모으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큰 건곤일척의 승부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전과 먼저 보겠는데요. 병력은 460명의 러시아군을 살상했다라고 밝혀서 어제에 비해서는 약간 줄었습니다. 전차도 별로 없습니다. 전차 4대 격파, 장갑차는 14대 격파, 그러나 차량은 아주 많습니다. 47대의 차량을 격파. 최근에 싸우고 있는 이 러시아군들이 공수군 이래서 차량화 보병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차량 격파 전과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수장비는 6대 격파, 야포는 여전히 많습니다. 29문의 야포를 격파했고 다련장 로켓 오늘 특별히 많습니다. 12문의 다련장 로켓을 격파해서 러시아 포병으로서는 정말 뼈 아픈 날이 되겠다. 왜냐하면 하루에 한 개 포병 여단급의 포병 전력이 사라져 버렸네요. 자, 무인 항공기는 37대를 격추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전선 상황을 보면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하루 동안 총 30회의 교전을 했고 공세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고요. 러시아가 미콜라이우 그리고 오데사 지역에 대규모 드론 공습을 했는데 이렇게 또 자기네들이 전과를 또 우크라이나가 밝혔어요. 32대가 날아왔는데 23대를 격추했다. 즉 9대는 어딘가에 공격을 받았다.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한 대는 오데사를 공격하러 온 것 같은데 그대로 지나쳐서 쭉 서진해서 루마니아에 들어가서 터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마니아가 지금 조사하고 있답니다. 좀 큰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데 만약에 피해가 있다면 나토 영토를 공격한 게 되는데 고의든 실수든 어쨌든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문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메드베데프는 러시아죠. 올해에만 28만 명의 신규 병력을 충원했다라고 밝혔는데 이게 계약을 한 것만 해도 28만 명이다. 그러니까 계약병이 있죠. 러시아는 징집병이 있고 계약병이 있는데 계약서에 도장 찍은 계약병 그리고 의용병 그리고 또 용병으로 들어온 PMC가 많으니까 그래서 계약으로서 자발적으로 군에 들어온 신규 병력 충원이 무려 28만 명이다. 올해 이제 반 조금 지났는데 벌써 그만큼 됐다. 그러니까 작년에 20만 명 가지고 전쟁 시작했고 그리고 가을에 30만 명 이상 동원했고 그 말도 50만 명 넘죠. 그리고 또 작년에 동원한 PMC 용병 바그너 그룹에서 거의 5만에서 10만 명 동원했으니까 그런 거 따지면 작년에 한 60만 명 이상을 전선에 투입했는데 올해 벌써 28만 명 그러니까 100만 명이 이 전쟁에 투입해 들어갔다라는 말을 실토를 한 겁니다. 러시아 예비군이 각지에서 방치되고 있다. 자비로 부대 배치를 강요받고 있다. 이건 무슨 소리냐. 그래서 지금 이런 영상이 공개됐어요. 동영상 캡처한 건데요. 스타브로폴, 그러니까 크림반도에서 동쪽으로 꽤 가면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있는 역 앞에 있는 러시아 동원 예비군들이 그냥 쭈그리고 앉아서 휴대폰 보고 있고 뒤에 그냥 깔고 누워 있고 쭉 이러고 있어요. 이게 뭐냐? 동원되어서 왔더니 자기 동네에서 왔더니 이 스타브로폴 역으로 가라. 거기가 집결지다. 그런데 그러면 당연히 교통편 제공해주고 단체 버스를 태우고 여기 데리고 오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다. 알아서 가라. 교통비도 안 주고. 그래서 알아서 왔답니다. 알아서 오니까 밥도 안 주고 아무도 찾아온 사람도 없고 그래서
역 앞에 이렇게 그냥 누워 있는데 그럼 집으로 가면 되지. 집으로 가면 탈영병 취급해서 바로 그냥 잡아서 스톰제트로 보내버리죠. 그러니까 탈영병으로 될까봐 집으로 가지도 못하겠고, 그런데 아무도 와주지도 않고 교통비도 주지 않고 알아서 이기 가라고 그러고 밥도 주지 않고 자 이러고 있다. 그래서 이 영상을 공개하면서 푸틴 대통령님 우리 지금 집으로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떻게 돼요 하는 영상을 지금 올린 겁니다. 정말 기가 차는 러시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사회 시스템, 국가 시스템이 이 따위인지 모르겠습니다. 레즈니코프 국방장관이죠. 지금 뭐 교체가 됐는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늦어도 내년 봄에 F-16 전투기를 작전 투입할 수 있다. 내년 봄 이제 그러면 한 6개월 정도 남았는데 6개월 정도의 작전 투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전에 F-16 전투기를 받아서 훈련 다 하고 내년 봄에 라스푸티차 뭐 어간에 작전 투입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뭔가가 좀 빠르게 진행되나 봅니다. 이게 국방장관을 그만두기 직전에 한 이야기고, 이 레즈니코프가 최근에 부패 연루에 책임지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래서 국방장을 교체를 했죠. 이 사람이 이제 그동안 전쟁을 한 550일 동안 지휘를 한 국방장관이고 그만뒀어요. 서방으로부터 많은 물자를 제공받는데 이 물자를 투명성 있게 나눠주고 전쟁에 쓰고 해야 서방이 계속 신뢰를 보내주면서 자신들이 정말 뼈아픈 세금을 가지고 만든 그 재원을 우크라이나 도와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뭐 어딘가에 누군가의 호주문으로 들어가고 불쾌해서 못 주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그 부패 관련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 레즈니코프와 그 측근들이 부패에 연루됐다. 그래서 사퇴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 사퇴를 하게끔, 제가 생각할 때는 사퇴를 하게끔 일단 뭐 사직서 받아놓고 그리고 수사에 들어가겠죠. 후임으로 임명된 이 국방장관이 바로 이 사람인데, 루스템 우메로프라는 사람인데 현재 국회의원이고, 이 사람은 친서방, 친미 성향이 아주 짙다고 해요. 고등학교 때 뭐 성적 우수 등등 여러 가지 해서 미국으로부터 미정부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녔고, 그 이후로도 계속 친서방 행보를 걸어왔던 사람이라고 하니까 서방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될 입장에서 뭐 적당한 인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생긴 모습이 좀 다르죠. 여기는 슬라브지만 여기는 타타르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타르족인데 이 크림반도에서 자랐고 우즈베키스탄 쪽에서 출생을 했고 소련 시대였으니까, 그리고는 크림반도 쪽에 와서 이주해서 살았고 우크라이나 독립하면서 우크라이나인으로 남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뭐 앞으로 전쟁 지휘 잘 하기를 바랍니다. 러시아를 탈출했던 밀8 헬기 조종사죠. 제가 얼마 전에 알려드렸어요. 자기 조종사 사살하고, 그리고 크루 한 명 타는 사람도 사살하고, 그리고는 이제 헬기를 몰고 왔고, 몰고 오기 전에 자기 가족들은 이미 미리 탈출시켜 놓고 뭐 그렇게 해서 왔죠. 그러면 이제 헬기 값 또 어떤 그 상금 받고 이래서 우크라이나에 정착을 하게 된 사람인데, 이제 선전 전에 동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동료들아 내 선례를 따르라, 나 너무 좋다 라고 촉구하는 선전 영상을 찍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 초에 굉장히 크게 활약했던 튀르키예의 바이락타르 TB2 드론 무인 공격기죠. 그거 다 격추되고 이제 없어요. 근데 지난달에 독립기념일 때 바이락타르사가 기념으로 2대의 드론을 또 줬죠. 그걸 또 지금 실전에 투입한 것 같습니다. 컨트롤러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드론 기체를 아마 2대 받은 거, 그걸 또 전선에 투입해서 이렇게 러시아의 순찰정을 박살을 내버렸어요. 여기 뭐 보병들도 있고 한데 하여튼 박살 내버린 동영상, 아마 군인들도 몇 명 죽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TB2 드론이 등장했다 라고 하는 이 홍보 동영상까지 나왔습니다. 2대니까 뭐 또 적당하게 또 활약하다가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바흐무트 남부에서 공세를 계속해서 일부 진격 성과를 거뒀다라고 하는데, 뭐 전황 지도를 보면 큰 차이는 발견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노바카우프카 시청에 우크라이나기가 개항됐는데, 노바카우프카는 바로 카우프카 댐 폭파시켰죠. 그 남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 남쪽의 도시인 노바카우프카에서 시가전이 벌어지고 있고, 여기에서 시청에 우크라이나 국기가 개항됐어요. 이 말은 시청은 아무래도 그 시가지의 중심부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심부까지 우크라이나군이 들어왔고, 그 중심부를 우크라이나군이 통제권으로 넣었다
라는 것이 되고 드디어 이 헤르손 남부 지역으로 우크라이나군이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러시아군하고 아주 세게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노바카호프카 그리고 헤르손시 남쪽의 스르핀스크 여기를 두 개를 점령하게 되면 거의 뭐 헤르손 남쪽은 절반은 획득했다라고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역인데 여기 시청에 우크라이나 국기가 개양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브라티아 자치공화국은 몽골에서 약간 북서쪽에 있어요. 여기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총격전 끝에 여러 명, 한 20여 명이 사상됐다고 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동영상인데 제가 이 동영상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 바로 그냥 앞에서 쏴서 죽여버리더라고요. 일단 이 광산에서 노동자들이 폭동을 했고 그동안 여기 이 지역에는 이 지역입니다. 몽골 바로 북쪽에 있죠. 바이칼호 인근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이 러시아 공화국 사람들은 강제징병 이런 거 안 당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강제징병 당해서 뭐 끌려가고 이런 이야기들이 개전 초부터 계속 나왔었죠.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처우가 폭발을 해서 이제 폭동을 일으켰는데 경찰이 와서 진압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더욱더 격앙이 되었고 결국 이 광산 노동자들이 단체로 총을 들게 됐다는 거예요. 그 총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당할 수 없어서 빠지고 특수부대를 불러서 특수부대가 거의 뭐 시가전 하듯이 어마어마하게 총격전을 벌이고는 결국은 총을 놔라 라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는 가서 그냥 바로 앞에서 쏴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봤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에서 여러 자치공화국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리고는 이제 러시아 공화국으로까지 이런 상황이 번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러시아가 흔들리는 그리고 러시아가 정말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이런 스타트가 되었다. 그 스타트는 바그너의 반란이었죠. 그리고 여기는 주민들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러시아에서 발생을 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중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제 아무리 군세가 막강해도 지휘관이 어리석어 제대로 된 용병수를 구사하지 못하면 전쟁에서 필패한다는 교훈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진리입니다. 아무래도 러시아는 최고위 지도부의 어리석음 때문에 전쟁에서 질 것 같습니다. 최근 러시아 주요 도시와 군사시설이 우크라이나군의 자폭 드론 공격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군이 동요하는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방공타워를 설치하고 있다고 러시아 관영 매체들이 현지 시각 9월 3일부터 요란하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과 러시아 원 TV 등은 러시아군이 주요 거점에 판칠 S1 야전 방공 시스템을 이용한 방공타워를 설치하고 있으며 높은 곳에 설치된 이러한 방공 자산들은 더 멀리 보고 더 효과적으로 적의 드론을 요격할 것이라고 선전했습니다. 러시아 관영 매체들의 보도 영상과 사진들을 보면 러시아가 타워형, 무대형 등 여러 종류의 시설을 만든 뒤 그 시설 위에 판칠 S1을 올려놓는 식으로 여러 개의 방공타워를 만드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러시아는 이러한 방공타워를 만들어 높은 곳에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하면 사각지대가 줄어들기 때문에 저공 침투하는 우크라이나군의 드론을 더 효과적으로 요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모습을 본 서방 오신트 소식통들은 일제히 조롱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판칠 S1에 탑재되는 대공 수색용 수동 위상 배열 레이더는 레이더 바로 아래에 설치된 추적 레이더와 레이더 간섭과 무장 문제 때문에 레이더 면을 위로는 올릴 수 있지만 아래로는 내릴 수 없는데요. 실제 재원상으로도 수평 탐지 각도가 0도에서 82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 레이더가 붙어있는 판치르 차량을 높은 곳에 올릴 경우 레이더 사각지대가 더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높은 타워를 건설해 그 위에 판치르를 올리는 바보 같은 짓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방공타워 건설이 이동식 방공 시스템을 고정식으로 묶어버려 전술적 유연성을 날려버렸다는 지적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판치르는 개발 초기 단계부터 야전 방공 시스템으로 기획되었고 수시로 위치를 바꾸어 생존성 향상은 물론 어디에 판치르가 있을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을 적에게 보여줘 공격 의지를 감소시키는 효과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방공타워 건설로 대부분의 판치르들이 고정식으로 운영되고 그 위치도
대부분 공개되면서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 저고도 방공 시스템에 대한 불확실성을 배제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는 발이 묶여 움직이지 못하는 판치르 시스템이 없는 곳으로 드론을 우회시켜 보다 효과적이고 정밀한 타격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크라이나 오신트 소식통들은 러시아의 이런 바보 같은 조치에 찬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고정식으로 묶이고 사각지대도 커진 판치르는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에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 소식통들은 이번 조치를 결정한 결정권자가 사실은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조롱을 던지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 황당한 결정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판치르, 기관포, 그리고 지대공 미사일, 복합으로 된 하이브리드 방공 시스템이죠. 그리고 차량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아주 손쉽게 움직이는 야전 방공 시스템입니다. 야전 방공 시스템의 장점은 뭐냐? 어디에 있는지 모르죠. 여기 가도 있을 것 같고 저기 가도 있을 것 같고 그게 야전 방공 시스템의 장점 아니겠습니까? 기동을 하니까. 그런데 그걸 이렇게 고정으로 아주 높은 곳에 무대를 만들고 단을 만들어서 높이 올려서 그냥 고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나 여기 있어요 하고 다 광고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병사가 있고 저 뒤에 탑이 있고 탑을 뭐 정말 근사하게 새로 만들었네요. 그 위에 어떻게 올렸는지 판치르를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람은 여기 뭐 사다리를 어마어마하게 촘촘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뭐 화장실 가고 싶어도 이만큼 내려와야 되고 그러겠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여기도 보면 고속도로 옆에다가 이런 식으로 판치르를 타워를 만들어서 올려 놨어요. 자, 이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 저공으로 들어오는 탐지할 수 없게 되죠. 사각지대가 생기게 되고 또 이 판치르라고 하는 아주 기동성 있는 이 야전 방공 시스템을 이런 식으로 광고하듯이 고정으로 배치해 놓으면 자, 여기의 각도만 피해가면 돼 라는 통로, 회랑을 갖다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이 회랑으로 가다가 여기 매복하고 있는 판치르가 있으면 우리는 당해. 어떻게 가야 되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뭐 확률이다. 그냥 뭐 가다가 걸리면 할 수 없고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확실하게 회랑으로 이렇게도 돌아가면은 괜찮겠네 하는 걸 알 수 있게 되는데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인지. 기동무기가 왜 비쌉니까? 움직이면서도 작전할 수 있으니까 비싼 건데 그걸 이렇게 고정으로 나 여기 있어요 하고 광고하는 이 행태는 도대체 누구 아이디어에서 나온지 기가 차죠. 자, 그런 와중에 우크라이나는 정말 대단한 건곤일척 승부를 보는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최근 남부전선 러시아군 2차 주방어선 전방에 거점을 마련하고 전선 정리 작업을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가 돌연 정예 기갑 전력을 대거 후방으로 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 밀 블로거들은 쓰나미가 밀어닥치기 전 물이 빠지는 현상에 빗대 남부전선 방어를 강화해야 한다는 경고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남부전선 주요 부대들의 서방제 전차와 고성능 장갑차 전력들을 일제히 뒤로 빼내 재정비와 재편성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는 곧 있을 전차 중심의 대규모 공세를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복수의 러시아 밀 블로거들이 현지 시각 9월 4일 리포트했습니다. 이들은 최근까지 오레오브 축선에서 공세작전에 투입되어 온 우크라이나군 부대들의 서방제 기갑 장비들이 지난주부터 일제히 물러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오레오브 축선 방어의 핵심 전력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58 연합군에서도 같은 보고를 전해오고 있습니다. 전장에서 사라진 서방제 기갑 전력은 레오파르트 2A6 전차를 운용하는 47기계 외단의 전차대대, 체코에서 대포 개량대 제공된 T-72M1 파생형을 운용하는 65기계화 예단과 118기계화 예단의 전차대대, 레오파르트 2A4 전차를 운용하는 33기계화 예단의 전차대대 등입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 전차들이 정비와 재편성 중이라고 밝히며 짧은 영상 하나를 공개했는데요. 영상에 나온 레오파르트 A4 전차들은 지난 전투의 교훈을 살려 콘탁트-1 폭발 반응 장갑으로 포탑과 차체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산 T-84 오플롯 전차를 운용하고 있는 제3 전차 예단 역시 오레오브 전선에 증원됐다가 후방으로 빠졌고 폴란드제 PT-91 전차를 보유한 제117 기계화 예단은 노보미코리우카에서 남하의 오레오브 외곽으로 이동 배치되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오레오브 축선에 투입된 사실을 공개한 챌린저2 전차 역시
82 공중강습여단 전차 중대에 배치됐지만 공세 전면에 나서는 대신 후방에서 타부대 레오파르트 2 전차와 합류한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오레오브 전선에만 60여 대 이상의 레오파르트 2 계열 전차와 50대 이상의 T-84 및 PT-91, 14대 이상의 챌린저 2, 이달 중 31대가 공급될 M1A1 전차 등의 전력 등 정예 전차 전력을 모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레오파르트 1A5 전차까지 가세할 경우 오레오브 전선에 나타날 정예 전차 전력은 150대를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크라이나군 역시 이들 전력을 이용해 돌파전을 감행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타브리아 작전군 사령관 올렉산드르 타르납스키 준장은 적이 대부분의 전력을 투입한 1차 방어선을 돌파했고 이제 취약한 2차 방어선이 목표라며 우리가 본격적인 공세를 시작하면 2차 방어선은 1차 방어선보다 더 빨리 무너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러시아군 2차 방어선에는 1차 방어선 공방전 당시 우크라이나군을 괴롭혔던 대규모 대전차 용치와 지뢰, 복잡한 참호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식별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이 라스푸티차가 시작되기 전 정예 기갑 부대를 집중시킨 고속 돌파전을 선보일지 남부전선에 모두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레오파르트 2A6 전차 이런 것들을 포함한 모든 정예 전차들이 뒤로 훅 빠지고 있다. 그래서 전방에는 지금 장갑차 위주의 전투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82 공중강습여단이 자 우리 챌린저 2 갖고 왔어 하고 동영상 공개한 챌린저 2, 이 챌린저 2를 포함해서 또 여기 보면 오레오브 후방에 레오파르트 A4 전차가 집결하고 있는데 A4에다가 우크라이나는 V라는 명칭을 붙였어요. 개량을 했다라는 새로운 어떤 그 재식명이 되겠는데요. 여기 차체 측면 뭐 등등에 콘탁트 1 폭발 반응 장갑 잔뜩 지금 붙여놨습니다. 이 레오파르트 2A4가 방어력이 약하니까 그걸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했겠죠. 이 전차들도 전부 오레오브 후방에 집결하고 있어요. 그리고 9월 중순에 우크라이나군의 M1A1 전차, 에이브람스 미제 전차 배치되죠.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로 어디로 배치되냐? 지금 전선은 여기서 지금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죠. 로보티네가 여기고 로보티네가 주 전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쭉 빠져서 뒤로 갑니다. 117기계화 여단이 있고 3전차 여단이 있는데 여기가 오레오브죠. 이 중간 이 지역에 전차들이 집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보급받고 다시 재편성하고 해서 전열을 재정비해서 이 방어선 2차 방어선을 확실하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왜냐? 10월 중순 이후부터 라스푸티차 또 오죠.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가 공세를 제대로 세게 할 수 있는 기후 조건은 한 달 반 정도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 반 정도 이후에는 다시 우기와 이 진창이 시작되고 해서 또 그로부터 또 한 달 이상을 땅이 얼기 전까지 작전을 못하게 되는 제대로 된 작전, 기계화 작전을 못하고 보병 위주의 작전밖에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그렇게 되면 또 러시아가 방어선을 더욱더 공고하게 한 달 동안 공고하게 꾸릴 수 있는 이런 시간적 여유가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그 라스푸티차가 오기 전에 2차 방어선 돌파하고 3차 방어선의 핵심인 토크마크를 때릴 수 있어야 3차 방어선은 그냥 거기서 기계화 부대 아니더라도 깨고 들어가서 이제 멜리토폴로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드니까 이번 2차 방어선의 신속 돌파가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기계화 부대들을 뒤로 빼서 전열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마치 쓰나미가 확 몰아치기 전에 바닷물이 뒤로 쑥 빠져서 쫙 들어오는 것처럼 뒤로 지금 빠지는 거다라고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가들은 환호하고 러시아 군사 전문가들은 걱정하고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